자, 정치 비하인드 한정택 박사님, 서재건 교수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한 달 만에 모셨으니까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습니다. 이젠 전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파면 순리대로 된 거라 보십니까? 먼저 서재건 교수님. 예, 순리대로 됐죠. 그리고 제가 다른 건 잘 못 맞히는데 아마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예측력이 좀 높을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대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약간 그 헌재 판결이 지연이 됐잖아요. 네. 좀 생각을 했었을 때 분명히 아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네.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근데 이 그것마저도 시기가. 그것마저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헌재가 시기도 참 잘 선택해서 네. 선고를 갖다가 적절하게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민주당 인사들과 그다음에 탄핵 찬성 그 시민단체들 네. 시위를 보면서 왜 저렇게 너무 과도하게 일을 만들어서 그럴까. 어차피 탄핵은 될 텐데 라는 좀 그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네. 예. 한 박사님. 이게 순리대로 된 거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냥 헌법적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이고 우리 서 교수님이 잘 전망하신 것처럼 8대 0으로 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5가지 윤석열처럼 5가지 사안이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때문에 탄핵이 됐거든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사안에 대해서 8명 다 한 거 보면 거의 한 40대 0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완벽하게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서 교수님하고 좀 다른 입장은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판결 이후에 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 시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내란의 그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인용됐지만 이 헌법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잔불들을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네, 잔불들이 정리되지 못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마 다음 질문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차기 대선 일도 정해졌고 이젠 수습 국면인가 보다 했는데 계속 폭탄이 터집니다. 한덕수 대행이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했죠. 월권 위헌 논란과 더불어서 지명된 후보의 적합성 여부를 둘러싸고도 엄청난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피의자 신분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앞서 민주당 그다음에 그 탄핵 찬성 시위대가 제 입장에서는 표현이 좀 약간 법석을 떤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바로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런 이벤트들이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탄핵 찬성 시민들이 걱정할 만했구나라고 하는 걸 사후적으로다가 조금 정당화시킨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것을 할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는 거 자체가 네. 이거는 거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퍼핏 그러니까 꼭두각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왜 저렇게 그냥 이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거 바로 느낄 텐데 왜 저럴까? 야 이거는 약간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네. 한 박사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당했다가 기각됐잖아요. 네. 탄핵된 이유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게 중요한 이유였고 그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던 이야기가 자기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었거든요. 근데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서 60일 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 60일도 안 남았는데 네. 이 권한대행 60일짜리가 6년짜리 6년 임기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자의적으로 임명했다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처사고요.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서 헌법재판관 9명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3명씩 나누는 거는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네.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국회에서 3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대법원에서 3명을 뽑는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한독수는 국민이 뽑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가 뭔데? 예? 지가 뭔데? 제 이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안 한 것 같은데. 지가 뭔데? 예. 자기는 국민이 뽑은 사람도 아닌데 그러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일 것 같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내란 세력은 소탕되지 않았다. 음. 전멸하려면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란 세력들이 다시 잠불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또 한 번 입증했다라는 것이 이완규 후보자죠. 이완규 후보자. 이완규 후보자 대통령하고 네. 대학도 같이 입학하고 사법고시도 같이 합격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6년짜리를 해줬다라는 것은 아마 혹시나 6월 3일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네. 헌법 8조 4항에 나와 있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선동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위헌정당으로 해산 제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되게 친한 그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약점이라도 잡힌 건지 아니면 뭐 신념에 의한 건지 일각에선 야당의 탄핵을 유도해서 대선에 나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던데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정도까지 시나리오를 확대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원래 약간 관료제 관료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얘기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관료들은 영혼이 없다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료였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윤석열 아직까지 대통령 관저에 있는 윤석열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야당 탄핵을 유도해서 대선에 직접 나오려고 한다? 제 생각에는 한덕수 총리가 그 정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무리다.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쪽 관료형 인간이 정치인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독수 대행이 이런 무리수를 둔 걸 보면 네. 무슨 약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신념에 의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신념 없습니다. 이 사람 무슨 신념이 있겠습니까? 신념 있는 사람이 정권이 계속 다른 정당에 의해서 잡히더라도 계속 거기서 관료로 남아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신념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다만 아직까지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이 명령한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여전히 아바타밖에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생각이나 신념, 믿음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대로는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임명을 막을 수 있는지 뭐 수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실 이것도 하나의 실험이거든요. 특별하게 그 막을 방법은 없대요. 결국 이제 결국 논의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면 네. 예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미 이제 헌재 그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다고. 이게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로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네. 근데 한 박사님도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이 사태는 예전에는 안 하는 쪽으로다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능동적으로다가 뭔가를 갖다 하는 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상한 거죠. 예.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뭔가 한번 논쟁이 되겠고 아마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무슨 법률이나 헌법이 바뀌게 되면
이제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생각해보는 계기는 되겠죠. 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을 할 때 그때 이제 탄핵 소추가 됐을 때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가 뭐 151명이냐 201명이냐 그것도 있었죠. 라는 것들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줬잖아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적 과반수 151명만 가지고도 탄핵소추는 가능하다라고 인정해줬거든요. 그 이야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국무총리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너는 권한대행으로서 숨만 쉬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 보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임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확실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명쾌하게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임명을 막아보겠다라는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선 국면에서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보다 완벽하게 지금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그 대통령이 선출해야 될 권리를 그 권한을 지금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일깨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6월 3일로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됐죠. 이제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넘어갈 텐데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이재명, 어제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으니까 이제 전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거의 확정적이겠죠.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서 교수님? 지금 상태로 봐서는 특별한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압도적인 승리, 그러니까 본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약간 민주당의 어떤 일극화된 분위기라고 할까? 네. 이런 거를 조금 쇄신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이 바로 당내 경선 과정 중에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 대선 후보로다가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한 10시쯤에 이제 그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영상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순신 동상협회에서 하고 국회에서 하고 이러는데 영상으로 할까라고 했는데 오전에 이제 그 영상으로 출마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영상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런 방송에서 밈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짤로도 보여줄 수 있고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는 모습을 찾았다라는 데에 대해서 대선에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김이라고 말하는 김두관, 김부겸, 김경수 이런 후보들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거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것 같고 네. 또한 그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도 이재명 전 대표만큼 경쟁력을 갖춘 후보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좀 시선을 돌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안철수 의원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당적은 없지만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내일쯤 사퇴하고 출정식을 연다고 하죠. 이외에도 유정보, 이철호 등등 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있는데 13용, 15용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후보가 난립하는 양상인데 본선에 누가 오를지 경쟁력은 있을지 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난립이죠, 난립.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네. 난리 아니에요, 난리. 난리와 난리. 난립 거의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힘도 그 어떠한 서사로 지지층 아니면은 중도층의 소구를 할까가 가장 큰 그 어떤 과제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서사가 별로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김문수 전 장관 얘기하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김문수 전 장관의 측근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거의 이대로라고 한다면 김문수 전 장관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을 하는군요. 예, 예.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신빙성은 뭐 객관적인 건 같지는 않고 네. 그쪽에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여하간 어떤 분이 후보자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네. 이번 대선은 힘들어요. 예, 힘들다고 봅니다. 예. 힘들어야 정상이죠. 힘들어야. 탄핵 여파로. 힘들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중도층 민심을 끌어당기기는 아주 어려울 거고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전 장관이 오히려 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국힘 쪽 내부에 들어가서 거기에 후보로서 아마 약간 좀 기반을 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 기회에 한번 이름 날리겠다? 일단은 저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좀 저울질이라고 할까? 이제 대선 잠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일단 자기 이름은 올리는 거죠. 언제라도. 그게 좀 긍정적인 효과까지 이어질까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보면 여기 지금은 저기 뭐야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지만 안상수 인천 전 시장 있잖아요. 그분 보세요. 대통령 그 후보자로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예측은 뭐냐면 저 양반이 끝까지 완주하려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은 후보가 되고 나서 네. 어느 정도의 지분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후보자들 간 단일화. 단일화. 그리고 일종의 그것이 보트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죠. 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사람들 결국 누구와 단일화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일종의 정치적인 바게닝 칩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은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뭐 이것이 정당 내부에 관련된 일을 갖다가 제가 잘 모르지만은 네. 그 우선 내란 수사, 네. 그래가 명태균 게이트, 그 외에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이 수사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비록 이제 지금 50여일만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사가 진정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력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건들과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탈락을 해놔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13용, 15용 얘기까지 있는데. 진짜 네. 개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친위 쿠데타와 내란을 선동했던 윤석열이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1호 당원이거든요. 출당 조치도 안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정당 이름을 바꾼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나와서 그 어떤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선거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처벌과 보상이 가장 핵심 내용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용, 15용, 20용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출마가 너무 많아요. 일단 뭐 서울, 부산, 대구. 부산은 아직 아니지만. 네, 부산도 뭐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인천. 지금 현직 시장들이 다 출마한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뭐 지방화 시대,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정에 몰두해도 될까 싶은데 무슨 경북지사도 출마한다고 난리도 아닌데 한마디만 드리면 콩가루가 모인다고 떡이 되지는 않습니다. 20용 아니라 30용, 50용이 나온다고 그래도 여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뭐 바게닝하기 위한 협상에 뭐 지렛대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난잡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 규칙들이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큰 호응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인 거고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뭐 출마 선언을 했죠. 네. 앞서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극도로 우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김문수가
후보가 될 수 있을 네. 거다라는 예측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지가 그동안 높았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지 이쯤 되면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김문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알지 않겠어요. 음. 그러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언뜻 보면 뭐 김문수 전 장관은 아직 당원도 아니잖아요. 국힘 당원도 그렇죠. 아닌데 이제 가입해서 들어온다라고 해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망가져서야 되겠느냐라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콩가루가 모여도 떡이 되진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후 혹은 막전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예측도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 교수님?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고 우선 일단 최근에 헌법 재판관들 임명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네, 그것이 기우는 아니다. 기우는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네요. 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국힘 쪽에서는 이 빨리 절연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절연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못 하잖아요. 절연을 못 하고 지금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렇죠. 당 자체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절연을 해야만 당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절연을 해도 진짜 많은 반성을 해야 되고 진짜 속고대죄해야 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끈을 갖다가 못 끊어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재편해야 되거든요. 네. 이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그렇죠. 국힘 우리 그또 아주 크게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보수가 조금 재편을 좀 해야 돼요. 재정비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약간 미몽에서 못 깨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다 많이 받습니다. 네, 예. 보수 출신 대통령 2명이 탄핵당하 있다는 그렇죠. 거는 사실 재편이 아니라 진짜 싹 갈아엎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한 박사님,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막후 막전 활동. 내일 용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어차피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맞아주거나 굶어주거나 똑같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거고 네. 원래 또 그 성정상 나서기를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나 죽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텐데 제일 답답한 건 국민의힘 관계자들일 것 같아요. 윤석열이 이러고 다닐수록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갈수록 빠질 것이고 앞서 이제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정당의 대통령 2명이 연달아서 탄핵을 당했다라는 측면에서도 큰 충격인데 아직까지 그걸 떨어버리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게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이쪽 하나의 보수 정당이 이렇게 깡그리 무너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도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내란 수사, 또 명태균 게이트, 또 김건희 여사 이 세 개만 봐도 시한폭탄이 지금 잠자고 있다가 언제 깨어질지 모르거든요. 악재가 계속되잖아요. 이건 맞아요.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국민의힘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자가 난립하는 상황이 그렇죠.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그 일종의 대권 잠룡, 국민의힘 내 대권 잠룡들의 상당수가 지금 이 사건들과 연루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국힘에 어떻게 보면 약간 난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필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박사님. 일단 윤석열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이제 민영사상 소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라 무슨 뭐 내란 수사가 이제 당장 시작될 거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최혜병 사망 관련해서, 그다음에 무슨 뭐 김건희 관련해서는 양평 고속도로, 뭐 그다음에 공천 개입, 김영선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공천 개입, 그다음에 또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기 와이프는 4천만 원 잃었다라고 했는데 23억 번 것처럼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조사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그 선거법 위반으로 나오면 또 국민의힘에서 그 대선 과정에 썼던 400억을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가 쌓이고 계속 터질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한 15명, 20명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전력 투구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뭐 한덕수 대행이 던진 폭탄 때문에 빛을 잃긴 했는데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대선과 함께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했다가 민주당 주류의 반발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철회를 했는데 오히려 동력을 크게 잃어버린 듯합니다.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서 교수님. 당위적으로 말하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개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헌의 이유는 이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자꾸 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주당 내부에서 네. 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란 수습이다. 내란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일종의 아젠다상으로다가 앞서 나가게 되죠. 개헌 아젠다는 이제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요. 어떤 점을요?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은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위적으로는 적절하다니까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개헌 얘기 나올까요? 항상 그래왔어요. 개헌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유야무야 아니다. 대선 일단 치르고 보자. 그런 다음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대통령도 대선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없어요.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갖다 놓치는 셈이죠. 하여튼 상황이 아주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간 아젠다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할 수 있나? 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판단을 잘 못한 것 같고요.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뭐 개헌의 필요성은 학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나라에서 꼭 개헌하자는 논의들이 꼭 그 국힘 계열 대통령들이 탄핵 당했을 때만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그거 잘 모르겠고 앞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란 세력들이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 집에 물이 뚝뚝뚝 새고 있고요. 물이 점점점 차올라가지고 가슴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물 새는 데를 막고 물을 빼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원식 의장이 시기를 좀 잘못 택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철회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이제 개헌 절차가 이제 헌법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뭐 국민투표 거쳐야 되고 이러면 지금 이제 대선까지 60일도 채 안 남았는데 그 안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행정부도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입법부에서도 다양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개헌 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좀 더 품격 있는 개헌의 모습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이후에? 그렇죠. 대선 이제 끝나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당장 뭐 개헌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한동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대선에 출마하면 3년만 대통령을 하고 물러나겠다 이런 건데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중임 변경이나 임기 변경에 관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직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워서 인기를 얻어볼까 하는 그런 욕심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부산대 서재권 교수님, 부경대 한정택 박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